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러리의 특별기획 대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의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데이터클립의 상무이사 박혜은입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도서관 전문가, 대림대학교 이수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림대학교 도서관 미디어 정보과 이수연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학기도 시작했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대담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할 미래 도서관 관계자로서 또 이용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이 대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고 또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떤 미래학자나 유명한 트렌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 도서관 트렌드라는 주제로 도서관계에서 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그간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자료와 내용들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라이프러리 채널에 같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참 2019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한참 운영이 됐을 때 우리 도서관계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키워드 중 하나가 지식정보자원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일하시는 현장에서도 실제 그 단어가 많이 활용이 됐었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도서관 전문 업체고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구축에 대한 게 많이 각광을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식 공유 기반, 지식 정보 문화 자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그때 소개될 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그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국가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결과로 20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스토리가 있죠.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결국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능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지능형이라는 게 결국 지능화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조금 쉬운 이해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 도서관계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우리 도서관계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트렌드 분석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해 2023년에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고, 즉 융복합 도서관을 해라고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외부 강의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융복합이라는 단어, 또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녹아서 구별 없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창의적인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도서관계에서 소화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창의력, 힘 있는 창의력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묵묵하게 쌓아와야 되는 하나의 자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융복합을 도서관에 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단어가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를 결합한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만을 선택해서 합친 것들이죠.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로 가기 이전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의 어떤 장점과 또 배터리로 가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융복합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지능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 지능정보사회에 맞춰서 진정한 디지털을 넘어서 지능화로 가기까지의 도서관은 그럼 모두 아날로그로 버려야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하이브리드는 약간 디지로그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건가요? 있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여기 라이프러리죠, 이 채널이. 이것도 합성어 아닌가요? 그쵸. 저희가 라이프와 라이브러리의 결합한 거 맞죠. 지금 말씀해주신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이 지금 이뤄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맞춰서 갈 그런 사회가 코앞에 다가왔죠. 이런 대담의 그 내용을 조금 우리 운원정보학과 후배님들 보신다면은 거기 발맞춰 준비를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 도서관에서 다루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좀 트랜디셔널 어떤 인쇄 문헌에서부터 이게 전자 문헌으로 바뀌고 디지털 자료로 바뀌고 또 모바일 자료로 변화를 하면서 많이 했었던 질문이 이제 실물의 인쇄 자료는 없어지지 않느냐, 도서관은 없어지지 않느냐, 사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로 자료를 보게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그런 했던 것 문의를 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하고 도서관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변화되는 위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도서관도 그 랑가나단의 5번째 원칙처럼 성장하는 유기체이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정보의 기책이 융복합 시대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가 담고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강의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용해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업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사서의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데이터 중심으로 사업이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사서들의 역량도 기존에 그냥 책을 보면서 서지사항을 입력만 하고 1차원적인 업무 역할이 조금 필요했다면은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그 사서들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이 사실 저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인재들을 데이터를 잘 모으고 가공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현장으로 내보낸다면 교육 쪽에서도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거다라는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결국 이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게 기본적인 인문학적 상상력 그다음에 거기에 과학기술적인 창조력을 같이 갖추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창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도 좀 사물을 바라봐야 되고 창의융합형 교육이라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다양한 내공들을 묵묵히 쌓아갈 때의 내공이 언젠가 출현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데이터 클립도 비전공 출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도서관 전문 업체에 들어와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공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뭐 장서 점검 도서관 품질 데이터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도 분류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도 하려고 하고 그 밖에 또 사서에 대한 그런 자격의 열망이 또 있는 분들을 그 취업 연계해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경영 철학이 인생 3모장 30대까지는 뭘 할지 찾아보다가 30에서 60대 정도까지는 직업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너무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이후의 삶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에도 또 직장을 가서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경력을 쌓고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삶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부터는 도서관의 도서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장소는 어떻게 변화해왔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를 교수님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하려고 연구실 여기저기를 좀 돌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했을 때 책들이 연구실에 아직 서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 자료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제목들 배웠냐면요. 최신 정보 검색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구축론, 이렇게 전공에 대한 부분도 변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담는 매체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 찾다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있던데요. 네. 도서관 장소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 조직이라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도서관에 가면은 한약방에 약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서랍이 있어요. 쭉 꺼내면 그 안에 카드 그쵸. 목록이 쭈루룩 있습니다. 전공 용어로 조금 설명하면은 편목과 목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카드형 목록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표준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그쵸. 지금의 막이라고 합니다. 막 역시도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비도서 자료라고 하는 다양한 매체들, 매체 유형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웹에서 표현하는 형식이 아직까지는 컨텐츠의 변화만큼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을 얼마 전에 서지동향을 통해서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자료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로 변화하기 시작을 그쵸. 하죠. 네. 서지 정보도 있고, 뭐 서명 정보도 있고. 저희 회사의 정통적인 사업이 메타데이터 입력 구축 사업을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하고 그간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던 게 원문 구축, 디지털화 사업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장소 자체 매체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서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 기반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웹 기반 서비스, 그거의 기반도 결국에는 도서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서의 그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부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서들이 정말 그 지금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게 고충을 좀 물어보면 기본적인 행정 업무랑 함께 자료 정리하고 배가하고 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다. 여러분, 스마트 도서관은 결코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서관 현장에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있고, 결국 사서들의 아날로그적인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야 그쵸,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정보화된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많은 곳이 변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서들이 정말 하나하나 책을 찾아서 올려주고 이런 작업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 트롤리라는 기계를 설치를 했었어요. 굉장히 서고가 넓다 보니까 지하 3, 4층까지 있거든요. 이용자들께서 원하는 책이 지하 3층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을 찾아서 알려주는 기계가 있는데 얘가 퍽하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럼 사서들이 이제 가서 책을 빼내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작동법까지 익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물리적인 그쵸. 이 장소에 대한 고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많은 매체에 담기는 하는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코러스 3를 사용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보려면 별도의 엑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공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엑셀로 만든 문서를 다시 보고서에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도 표준은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로 변환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몇 단계에 걸쳐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나 통계 기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개념 정의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이 기본적인 인쇄자료 기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도서 자료라는 부분, 뭐 사진도 요즘에 굉장히 그쵸. 중요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뭐 마이크로필름도 있고. 마이크로필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음성 도서들, 뭐 구술 녹음 파일들, 장애인 도서관의 수어 도서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에 정말 매체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는데 이 매체를
코러스 3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시스템을 또 도입하고 이런 업무를 굉장히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엄두조차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변화가 사서들의 업무의 그렇죠. 고단함을 더 높여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도록 네. 도서관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도서관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공간입니다. 이제 요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배출해주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탈바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런 사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재미있는 도서관들이 좀 있을까요? 김영삼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네. LP판이 있는데 회원층까지 재발급을 해서 그 LP판을 듣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네네. 또 새롭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또 가까운 도서관 중 하나가 까망돌 도서관인데요. 제가 그곳을 가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도서관에 큐레이션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미술관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문화 공간, 그 다음에 뭐 메이커 스페이스, 라키비움, 리딩테이먼트 뭐 이런 용어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도서관 공간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공간도 많이 변화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가면 굉장히 편한 게 다 되어 있죠. 같이 간 사람들의 니즈를 그 안에서 다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것처럼 또 유기적인 상승 효과, 그 다음에 도서관의 경쟁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간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또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들이죠. 그래서 도서관의 공간이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모바일 생태계를 거쳐가는 이 플랫폼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도서관 공간 변화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도서관들이 변화에 따라가지고 정말 사서의 역량도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고유 영역들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진행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술 채널이라든지 매체들이 변화하는 그런 업무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사업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협업을 하고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환경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서 저희가 역량도 좀 같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실감서재도 네, 운영 네. 인력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입체적인 어떤 시각, 그 다음에 공간상의 자극들을 네. 통해서 정말 현실처럼 느끼는 게 그 실감서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실제적인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수반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카페들도 도서관 결합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도서관에서도 그런 곳과 차별화되게 어떤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지도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네요. 그럼 교수님, 이용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 이용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고 매년 신입생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정말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구 것을 구조까지? 매년 입시를 통해서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대학에도 그렇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비대면 소비 문화에 익숙한 일명 MZ세대들이 급부상하기도 하고요. 네.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네.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런 오프라인 소비에 굉장히 익숙했었던 50대 이상 중장년층들도 이런 언택트 트렌드에 동참을 하기도 하죠. 그쵸. 세대 자체가 이렇게 괜히 달라지는데 사실 제 세대가 그러한 세대를 창조했었던 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저희가 X세대거든요. 그 당시 삐삐와 워크맨을 가지고 있는 찬란했죠. 네, 출생 시기가 65년도에서 80년생 사이를 그 당시 X세대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이 X세대가 80년대 이후에 Y세대로 가면서 PC나 스마트폰을 가진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둘 다 경험하는 세대들 그리고 이게 Z세대
세대로 가면서 이런 세대들을 좀 포함을 해서 MZ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MZ세대가 현재 트렌드일 것 같지만 실제 요즘에 중요하게 급부상하는 세대들은 알파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2010년에서 2024년까지 출생한 친구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통 80년대생 밀레니엄 부모에게 태어난 세대들이라는 거죠. 코딩,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콘텐츠들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틱톡을 주요 SNS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생활을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큰 세대 중 하나가 알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모두 다 아우러야 되는 도서관, 또 서비스의 고민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어떤 특징들을 본다면 우선은 소유보다는 네.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비용을 갖고 최대한의 만족을 포함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취향이나 가치관에 대한 주관이 매우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들 공유하고 즐기는 것들 좋아합니다. 뭐 달고나 커피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리고 랜선으로도 사회적인 운동에 많이 참여하기도 하죠. 네.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주로 했었죠. 네,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들을 도서관이라는 다소 정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끌어안고 네. 또 서비스하는 사서들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주입식 교육의 한계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 문헌정보학 과목이라는 게 익사이팅한 실습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는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는 어떤 보상, 경쟁, 재미적인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반복적으로 좀 사용하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도 세대들은? 정말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용자들의 변화만큼이나 사실 어려운 고충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다 같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저희 학생들이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네. 불만들, 그 있을 수 다음에 있죠. 운영자 입장에서의 그 요즘 세대들의 어려움들, 불만들, 우리 보통 ROI라고 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 투입 맞아요. 대비 효과에 대한 것들,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매먼스 꼭 얘기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이만큼 내준다는데 그 외 나의 어떠한 것과 관련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논쟁이 불러올 때마다 제가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도 졸업해서 보면 정말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양질의 일이 조금 찾기가 힘든 네,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충들은 저같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도 맞고 그쵸. 네, 또 이 말도 맞다라고 어떤 늘 말씀하시는지 생각이 알 것 듭니다. 같아요. 네. 네. 저도 제가 사서 출신이고 저도 그 현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라이프러리 채널을 촬영하는 거에 선뜻 동의를 한 것도 제가 그때 박희연 이사님한테 그런 질문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하시나요? 네네. 정말 당장에 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 안 되는 네, 것들이 물어보셨었죠. 바로 이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클립에서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사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재교육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들이 동의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사서들과 또 이용자들과 모두를 좀 고려를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채널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용자의 많은 알파 세대까지 아무리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네네. 꼭 우리가 정말 경영학적인 ROI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돈 안 되는 노력점도 네,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지금에 있는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베네핏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도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로 이제 약간 방향이 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약간 그런 말씀하신 책무를 좀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발걸음이 결국에는 사서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또 이런 식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도 발맞춰야 한다고 말도 해주고, 저희가 어쨌든 프로젝트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를 결속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분들한테 계속 말하면서 그런 이어주는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 학생들에게 사서로서의 나아가기 위해서 약간 마중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콘텐츠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의 4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계속 도서관의 3요소에 이어서 이용자까지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4부는 자유롭게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 개발 계획, 또 저의 또 계획 이런 거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우선 기존에 1, 2, 3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융복합이라는 단어, 4차 산업혁명, 네, 4차 산업혁명과 이제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과 관련한 저희 변화.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장서, 네. 그 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이용자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또 학교에 있는 측면에서 또 기업에 계신 측면에서의 우리 각자 주변 환경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서부터 강의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아주 이슈인 챗 GPT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슈죠. 챗 GPT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데이터의 힘이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데이터 하면은 사실 그 시작은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그 도서관법에서도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보존,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공이거든요. 그쵸.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이 고유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계 또 우리 문헌정보학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정보의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네, 너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네. 2016년에 그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과연 나중에는 우리의 부를 이루게 될 어떤 혁명이 무엇이냐라는 키워드가 결국 무용 지식과 유용 지식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우리 사서들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저는 그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여러분 사서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되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참고 문헌이나 자료들을 찾아주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사서의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거창한 부분에서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검색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가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뢰성에 대한 평점들, 또 활용도에 대한 평점들 매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좀 가공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빅데이터에서도 우리가 그거의 정보 형성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갖춰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목도 있을까요, 현재?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잘 가공할 수 그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엑셀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1차로 원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방법, 교과 과정이 제일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를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코막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는 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막이라는 체계에 맞춰서 목록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시각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미디어 정보과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코막에 넣기도 하고 또 엑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워드나 파포로 하기도 하고 인디자인이나 포토샵 같은 걸로 다양한 컨텐츠별로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여기까지는 교과 과정에서 수행해 줄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시각한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우리 예전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저희 했죠. 회사의 가장 큰 스토리텔링이어가지고 네.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새롭게 표현해낼 것인지 사실 저희 대학에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현장으로 내보낸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저는 데이터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그건 또 같습니다. 맞아요. 창의융합형 교육이라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다양한 내공들을 묵묵히 쌓아갈 때 언젠가 출현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사업을 해봐도 기회는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묵묵한 그 배움과 길을 체화시켜서 가는 게 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많이 공감이 가고 저희 학과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온 그런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인재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늘 제가 보여가지고 마지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외부의 변화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부의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자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이라는 이 대담인데요. 정말 저는 절대 빠른 사람도 아니고요. 변화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되게 잘하는 주특기가 있다면 잘 못해도 좀 미숙해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스코틀랜드 속담에는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맞지 않은 복장이 있을 뿐이다. 날씨는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변화에 굉장히 좀 느린 사람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를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키워드를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담았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에 있다가 학교로 온 지 올해로 약 12년째 정도 되는데요. 학교로 올 때 제가 늘 들었었던 생각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도 러너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띄워주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같이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데이터 클릭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공공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어떤 현장이든 관심을 갖고 기울이려고 하는 저의 약간 호기심 어린 태도가 그나마 저처럼 변화가 느린 사람에게도 조금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도서관의 변화만큼이나 저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미래의 계획이라면 계획일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시죠. 네. 박혜은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발빠른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아날로그를 겪었던 세대로서 그 중간에 항상 머물고 있고 천천히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DB구축 데이터 사업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도 그렇게 지식 공유 기반 사업, 빅데이터 사업 여러 가지가 융복합이 되어서 나오고 나이 든 세대라고 해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지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결국에는 나도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원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디지털화 사업으로만 봤는데 그 안에 뭐 OCR, PDF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 변화를 놓쳐버리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제 포부를 담자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다른 방향,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없는지를 노력하고 고민하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현장의 소리도 듣고 계속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고 저도 융복합 인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저도 그렇죠. 네네, 고민을 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면은 모든 건 맞춰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음. 사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서가 지금의 일을 수행하는 사서, 지금의 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서. 보통 지금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뒤의 일을 고민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지금 현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을 현재를 이번 네. 주를 열심히 네, 사는 해야죠. 사서가 되도록 네, 저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데이터 클립도 이 변화하는 사회와 도서관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해서 그 교육기관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관에 알맞고 뛰어난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 대비한다면 미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즐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